나는 강혜원. 32세. 서울대학교 화학과 석사 학위를 가지고 있으며 3년 전 김민우와 결혼했다. 시어머니 박순옥은 시골에서 작은 음식점을 운영하며 여자는 책을 읽을 필요 없고 집안을 잘 관리하는 것이 본분이라는 생각을 고수한다. 남편 민우는 중견기업에서 일반 사원으로 어머니의 말에 대부분 순종하며 나에 대한 학력은 늘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본다. 결혼 후 나는 연구실에서 떠나고 시어머니의 요구에 따라 음식점을 도와주며 가정을 책임졌지만 그들의 욕심은 끝없었다. 오늘 저녁 시어머니의 친척 모임에서 겨자가 석사까지 다니면 남편을 찬스럽히 한다는 말에 나는 견제하며 여성의 학력은 가정에도 이롭다고 말했을 뿐이었다. 차는 경부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다. 비는 마치 세상을 뒤덮듯 쏟아지고 앞쪽 시야는 거의 막혔다. 민우가 갑자기 급제동을 치고 문을 열며 나를 격렬하게 당겨낸다. 어머니에게 대들이다니. 제정신이야? 그의 주먹이 비바람 속에서 나의 얼굴과 가슴을 향해 쏟아진다. 아파도 나는 소리내지 않고 단지 그의 눈을 응시한다. 그 눈에는 어머니를 어기지 못하는 나약함과 나의 학력에 대한 열등감이 뒤섞여 있었다. 시어머니가 운전석 창문을 내리며 빈 물병을 나에게 던진다. 오늘 이 기억에 평생 살아. 다시 입맛되면 매일 쓰레기통에서 잔다. 차는 빗물을 튀기며 질주하고 나의 얼굴과 옷은 진흙으로 뒤덮인다. 시원한 비가 체온을 빼앗고 피부는 주먹 자국이 푸르스름해지지만 마음속은 오히려 차갑게 식어간다. 나는 길가 가드레일에 기대어 스마트폰을 꺼낸다. 화면이 젖어 작동이 불안정하지만 새로 온 메일 알림이 눈에 띈다. 발신자는 서울대학교 화학과 교수진이었다. 내용은 강혜원 씨에게 객원교수로 임명한다는 공식 초대장이었다. 작년 시어머니가 나의 박사과정 입학통지서를 몰래 찢어버렸을 때의 말이 떠올린다. 고학력 여자는 집안의 불운을 불러온다는 그의 비명소리. 나는 비를 닦아내지만 입가의 미소는 지울 수 없었다. 그들이 정말 두려워하는 건 나의 불운이 아니라 나의 빛이 그들의 얼룩진 삶을 드러내기 때문이었다. 주머니에서 아버지가 남긴 펜을 꺼낸다. 이 펜은 나가 서울대에 입학할 때 아버지가 지식은 누가 뺏을 수 없는 무기라고 말하며 준 것이다. 시어머니가 한 번은 이 펜을 쓰레기통에 버렸지만 나는 밤에 찾아냈다. 이제 이 펜이 나의 복수 계획을 시작하도록 이끌 것이다. 비가 계속 쏟아지는 속에서 나는 3가지 일을 했다. 첫째, 세종법률사무소의 이재훈 변호사에게 전화했다. 이 변호사님, 이혼계약서를 특별히 작성해 주세요. 조건은 내가 제시할 것입니다. 둘째, 노트북을 켜고 오래전부터 기록해온 시어머니 음식점의 탈세 증거를 암호화하여 변호사와 자신의 비공개 클라우드에 동시에 전송했다. 셋째, 나의 연구보조원인 이수진에게 위치 정보를 보내며 계획대로 기자님들과 함께 와 경부고속도로 38km 지점이라고 문자를 보냈다. 차량의 빛이 멀리 보인다. 민우가 돌아왔을 것이다. 나는 펜을 주머니에 넣고 젖은 머리를 살짝 묶었다. 표정은 아무런 감정을 드러내지 않지만 내 안에는 이미 복수의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다. 그는 아직 모른다. 그가 비바람 속에 버린 여자가 곧 그들의 모든 것을 앗아갈 것이라는 사실을. 민우의 차가 다시 내 앞에 멈췄다. 그는 창문을 내리며 어서 타. 비에 젖어 병나면 귀찮잖아라고 말하지만 그 표정에는 전혀 걱정도 없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뒷좌석에 앉았다. 시어머니는 앞에서 이제 알겠지? 여자는 남편과 시어머니를 따른다는 게 본분이라고 말하며 내가 젖은 옷을 보며 역겨운 표정을 짓는다. 다큐멘터리 차 안은 침묵이 깔렸다. 나는 무릎 위에 젖은 손을 올려놓고 스마트폰을 가져다가 기록 앱을 킨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말을 건넨다. 내가 운영하는 음식점. 이번 달 매출이 또 좋아졌어. 세금은 적게 내기 위해 현금 거래만 받도록 했잖아. 민우야. 내일은 은행에 가서 현금을 저축해둬. 강혜원이 보면 안 돼. 민우는 알았어. 어머니라고 대답한다. 나는 폰 화면을 끄고 그들의 대화를 내장 마이크로 녹음했다. 이는 그들의 탈세 증거 중 하나일 뿐이다. 집에 도착했을 때 이미 새벽이 다가왔다. 시어머니는 저녁도 안 지었잖아. 이제라도 밥해라고 명령하며 방으로 들어갔다. 민우는 나를 보며 앞으로 어머니 말에 말리지 마. 내가 석사라 해도 이 집에서는 내 어머니가 최고야라고 말한 뒤 방으로 물러났다. 나는 주방에 갔다. 젖은 옷을 갈아입히고 간단히 라면을 끓이면서 스마트폰을 보았다. 이재훈 변호사로부터 메시지가 왔는데 이혼계약서 초안 작성 완료. 탈세 관련 증거가 충분하다면 재산 분할에서 유리할 수 있다. 내일 오후에 만나자라고 적혀 있었다. 나는 라면을 먹으며 아버지의 펜을 손에 쥐었다. 이 펜은 스테인리스 재질로 끝이 뾰족해서 글씨를 잘 쓸 뿐만 아니라 필요하다면 다른 용도로도 쓸 수 있다. 결혼 후 나는 시어머니의 음식점에서 도와주며 매일 매출을 기록하는 과정에서 그들이 세금을 탈취하는 방법을 모두 눈으로 확인했다. 현금 거래를 주로 하며 매출장을 2개 만들고 공제할 수 없는 지출을 공제로 처리하는 등의 수법이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비밀리에 노트에 적어두었고 오늘 밤 그 노트를 컴퓨터에 스캔하여 암호화된 폴더에 저장했다. 주방을 정리하는 김에 나는 시어머니의 방문 틈을 통해 살펴봤다. 그녀는 서랍을 열고 은행 통장 여러 개를 꺼내 살펴보고 있었다. 나는 핸드폰으로 조용히 사진을 찍었다. 통장에는 각각 다른 이름이 적혀 있었는데 그중 하나는 민우의 이름이기도 하고 다른 하나는 시어머니의 친척 이름이었다. 이는 탈세를 위해 이름을 빌려 쓴 것으로 보인다. 잠시 후 나의 보조원 이수진으로부터 메시지가 왔다. 기자님 3명과 세무감사관님 2명이 준비됐어요. 내일 오후 2시 경부고속도로 톨게이트 앞에서 만나요. 대학에서 보내준 객원교수 포스터와 현수막도 모두 설치 완료했어요. 나는 좋아. 내일 그 시간에 만나라고 답변했다. 나는 방으로 들어가서 침대에 누웠다. 피로감이 몰려오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마음속에는 복수의 계획이 자세히 그려졌다. 내일은 그들이 오늘 비바람 속에서 나에게 준 굴욕을 배로 갚는 날이 될 것이다. 나는 아버지의 펜을 베드프레임에 살짝 두고 눈을 감았다. 하지만 그 눈꺼풀 뒤에는 결연한 각오가 빛나고 있었다. 아침 7시. 나는 일찍 일어났다. 시어머니와 민우는 아직 잠들어 있었기에 나는 조용히 주방에서 커피를 내리고 아버지의 펜을 주머니에 넣었다. 이 펜은 어제 밤 이후로 손에서 떼지 않고 있었는데 그 무게감이 나에게 용기를 주는 것 같았다. 나는 스마트폰에 저장된 암호화된 증거 파일을 다시 한번 확인했고 이재훈 변호사와 만나는 장소인 법률사무소 주소를 확인했다. 8시 반. 나는 시장에 장을 봐올게요라고 말하며 집을 나섰다. 시어머니는 방에서 빨리 와. 점심 전에 돌아와라고 외치는 것뿐이었다. 차는 서울 중심부로 향했다. 법률사무소에서 이 변호사는 나에게 이혼계약서 초안과 함께 세무조사 관련 법적 절차 안내서를 건넸다. 강 씨가 제출한 매출장 사본, 은행 통장 사진, 녹음 파일은 모두 유효한 증거입니다. 문서 이미 세무청에 세무조사 영장을 신청했고 오후에 발급될 예정입니다. 그는 스마트폰으로 세무청과의 통신 기록을 보여줬다. 재산 보전 신청도 완료했어요. 박순옥 씨의 음식점과 집, 그리고 은행 저축금은 현재 동결 상태입니다. 이혼 재산 분할에서
강 씨가 유리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나는 계약서에 아버지의 볼펜으로 서명했다. 감사합니다. 이 변호사님. 그들에게 준비된 것은 이것뿐이 아니에요. 나는 휴대용 USB를 꺼내 변호사에게 건넸다. 이 안에는 시어머니가 친척 이름으로 개설한 비밀 통장 거래 내역과 음식점에서 불법적으로 고용한 노동자 급여 지급 기록이 있습니다. 이것도 증거로 활용해 주세요. 변호사는 USB를 확인하며 이 정도면 박순옥 씨와 김민우 씨는 세금 탈취 혐의로 확실히 처벌받을 겁니다. 강 씨의 계획이 매우 치밀하네요. 11시. 나는 집으로 돌아갔다. 시어머니가 나를 보며 왜 이렇게 늦어? 장은 봤어? 라고 투덜거렸다. 시장에 사람이 많아서 늦었어요. 나는 장 봤다는 척 식료품을 부엌에 놓았다. 민우가 방에서 나와 어머니, 오후에 은행에 갈 거잖아. 강혜원도 같이 가자. 저축금을 좀 더 많이 넣어야 해. 시어머니는 그래. 너도 와. 내가 통장을 가지고 있지만 서명도 필요할 수 있잖아. 나는 속으로 미소를 짓고 알겠어요라고 대답했다. 이는 나에게 또 다른 증거를 확보할 기회였다. 은행에서 시어머니가 여러 통장을 꺼내 저축금을 이체하려 할 때 은행원이 죄송합니다. 박순옥 씨의 계좌는 현재 세무청의 요청으로 동결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무청에 문의해 주세요. 라고 말했다. 시어머니는 황당해하며 뭐라고? 왜 동결됐어? 이건 오류지. 라고 소리치기 시작했다. 민우도 무슨 말이야? 빨리 해결해 주세요. 라고 응원했다. 나는 조용히 옆에서 이들의 모습을 핸드폰으로 녹화했다. 이 장면은 그들의 패닉 상태를 증명하는 또 하나의 증거가 될 것이다. 오후 1시 30분. 나는 화장실에 갔다 올게요라고 말하며 은행을 나섰다. 차는 경부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소 쪽으로 향했다. 이수진이 보낸 메시지에 따르면 포스터와 현수막이 모두 설치되었고 기자들과 세무감사관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주머니에서 아버지의 볼펜을 꺼내 살짝 보았다.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다. 그들이 내게 준 아픔을 오늘 정말로 갚을 시간이 온 것이다. 차가 경부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소 인근에 도착했을 때 오후 1시 50분이었다. 비는 이미 그쳤고 햇살이 구름 사이로 비쳐 경로를 환하게 만들었다. 통행료 징수소 바로 앞 공원에는 내가 생각보다 더 큰 포스터가 걸려 있었다. 서울대학교 최연소 객원교수 강혜원 씨 영광 귀환이라는 현수막이 푸른 하늘 아래 활짝 펼쳐져 있고 포스터에는 나의 연구 결과와 학력이 상세히 적혀 있었다. 이수진이 앞에서 손짓하며 나를 불렀다. 강 교수님, 드디어 왔어요. 세무감사관님들과 기자님들이 기다리고 계세요. 그녀의 뒤에는 정장 차림의 2명의 세무감사관과 카메라를 든 3명의 기자가 서 있었다. 나는 그들에게 살짝 고개를 끄덕이며 늦었어요. 준비는 잘 됐나요? 라고 물었다. 세무감사관 중 한 명이 나에게 세무조사 영장을 보여주며 강 씨가 제출한 증거를 바탕으로 영장이 발급되었습니다. 박순옥 씨의 음식점과 관련 계좌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때 나의 스마트폰이 울렸다. 민우의 전화였다. 나는 스피커폰으로 받았다. 강혜원. 어디야? 은행 계좌가 왜 동결됐어? 빨리 와서 해결해. 그의 목소리는 긴장으로 떨리고 있었다. 톨게이트 앞 공원에 와. 내가 원하는 답을 다 알려줄게. 나는 단순히 말하고 통화를 끊었다. 이수진이 웃으며 기자님들. 곧 주인공이 나올 거예요. 카메라 준비해주세요. 약 10분 뒤. 민우와 시어머니가 시어머니의 차로 달려왔다. 그들이 포스터와 현수막을 보자 눈을 크게 뜨고 충격을 받은 표정을 짓는다. 시어머니가 차에서 뛰어내려 이게 뭐야? 강혜원. 너 이런 걸 해놨어?
라고 소리치며 나에게 다가왔다. 민우도 뒤따라와서 어떻게 서울대 교수가 되었어? 넌 그런 자격이 없어. 라고 외쳤다. 나는 아무런 감정을 보이지 않고 단지 그들을 응시하며 주머니에서 아버지의 펜을 꺼냈다. 자격. 나는 서울대에서 석사를 마치고 3년 동안 비밀리에 연구를 계속했어. 작년 박사과정 입학 통지서를 너희가 찢어버렸지만 대학에서 직접 초대장을 보냈어. 나는 서울대의 임명장을 손에 펼쳐 보였다. 이제 누가 자격이 없는지 알겠니? 기자들이 카메라를 쏘아대고 질문을 쏟아냈다. 박순옥 씨, 강 교수님을 폭행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사실인가요? 계좌 동결은 탈세 혐의와 관련이 있나요? 시어머니는 팔짱을 끼고 거짓말. 이 여자가 헛소리하는 거야. 라고 외치지만 그 표정에는 확실히 두려움이 드러났다. 세무감사관이 시어머니에게 세무조사 영장을 내밀며 박순옥 씨, 귀하의 음식점에서 세금을 탈취했다는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었습니다. 이제 함께 음식점으로 가서 조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시어머니는 뒤로 물러나며 아니야. 난 그런 짓 안 했어. 라고 울부짖지만 민우는 이미 입을 다무고 움직이지를 못했다. 나는 임명장을 가방에 넣고 아버지의 펜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다. 너희가 오늘 이 자리에서 겪는 수치는 그저 시작일 뿐이야. 나는 이수진과 세무감사관, 기자들과 함께 시어머니의 차 뒤를 따라 음식점으로 향했다. 문서 햇살이 나의 뒤를 비추고 그 빛은 나의 복수기를 더욱 밝게 만들었다. 시어머니의 음식점 순옥내 밥집은 시골 중심가에 위치해 있으며 평소에는 주민들과 관광객으로 붐비는 곳이었다. 하지만 오늘은 세무감사관들과 기자들이 함께 들어오자 손님들은 깜짝이 놀라 식당을 나가거나 옆자리에서 몰래 이야기했다. 시어머니는 문을 막으려 했지만 세무감사관이 영장을 다시 보여주며 저항하면 방해 공모 혐의가 추가됩니다라고 경고했다. 나는 식당 안을 둘러보았다. 이곳은 결혼 후 나의 일상이었고 그들의 거짓과 탈세의 모든 흔적이 남아있는 곳이었다. 키친 뒤쪽 창문 아래 서랍에 숨겨진 검은색 장부가 있습니다. 그것은 실제 매출을 기록한 비밀 장부입니다. 나는 세무감사관에게 말하며 아버지의 펜으로 그 위치를 가리켰다. 감사관들이 따라가 서랍을 열자 검은색 표지의 장부가 확실히 있었다. 장부에는 매일의 현금 매출과 세금을 탈취하기 위해 조작한 매출액이 나란히 적혀 있었고 그 차이는 적지 않았다. 이건 거짓이야. 그 장부는 누가 심어놨어. 시어머니가 소리치며 장부를 붙잡으려 했지만 감사관이 그녀의 손을 피했다. 민우는 옆에서 어머니, 그만하자라고 속삭였지만 시어머니는 너도 이 여자의 편이 되냐? 라고 외쳤다. 기자들은 카메라로 장부의 내용을 촬영하고 시어머니의 혼란스러운 모습을 담았다. 식당 뒤쪽 창고에도 현금이 숨겨져 있습니다. 천장 위에 비닐봉지에 담아 보관했어요. 나는 다시 말했다. 이는 나가 매일 창고를 청소하며 발견한 비밀이었다. 감사관들이 사다리를 가지고 갔고 과연 천장 위에서 10여 개의 비닐봉지가 발견됐다. 안에는 5만 원권과 1만 원권이 꽉 차 있었고 총액은 5천만 원이 넘었다. 이 현금은 세금을 내지 않은 매출입니다. 매달 이렇게 모아 은행에 저축하거나 친척 계좌에 이체했어요. 나는 증거 사진을 기자들에게 보여줬다. 그때 식당에서 일한 4살을 넘게 일한 노동자인 박할머니가 다가왔다. 감사관님, 제가 증언하겠어요. 순옥이 씨는 저에게 매월 최저임금보다 적은 급여를 주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어요. 매일 12시간 이상 일하게 했지만 초과 근무수당도 안 줬어요. 박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이는 나가 비밀리에 그녀에게 돕고
급여 지급 기록과 근무 시간표를 저장해둔 증거와 일치했다. 시어머니는 박 할머니를 향해 너 이런 걸 왜 말해? 내가 널 구해줬잖아. 라고 소리쳤지만 할머니는 이제 그만입니다. 예원이 씨가 계속 저에게 격려해줬어요. 라고 대답했다. 세무감사관은 이를 기록하며 세금 탈취 외에도 불법 고용과 임금 미지급 혐의도 추가로 조사하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민우가 갑자기 나에게 무릎을 꿇었다. 예원아, 제발 용서해줘. 어머니도 잘못했지만 나는 너를 사랑해. 이혼하지 말고 함께 해줘. 그의 눈에는 눈물이 차 있었지만 나는 아무런 느낌도 없었다. 사랑. 너는 어머니가 나를 고속도로에 버렸을 때 사랑을 말했어? 너는 나의 연구를 방해하고 시어머니의 탈세를 보고만 있을 때 사랑을 말했어? 나는 아버지의 펜을 그의 앞에 내밀며 이 펜은 아버지가 진실은 결코 숨길 수 없다고 말하며 준 거예요. 너희의 거짓은 이제 끝났어. 감사관들이 장부와 현금을 압수하고 시어머니와 민우에게 조사 질문을 시작했다. 기자들은 나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나는 이제는 법이 판단할 일입니다라고 말하며 식당을 나갔다. 바깥에는 햇살이 활짝 쨍했고 나는 이수진에게 철거보상금 관련 소식은 어떻게 됐어? 라고 물었다. 그녀는 지역청에서 연락 왔어요. 순옥내 밥집과 주택이 위치한 땅이 학술 연구용지로 지정되어 철거보상금이 법적으로 동결됐어요. 박순옥 씨는 한 푼도 받을 수 없어요. 나는 입가에 미소를 지었다. 이는 그들이 가장 바랐던 돈이었고 이제 그들에게 남은 건 오직 벌칙뿐이다. 나는 차에 타고 서울대학교 연구실로 향했다. 다음 단계는 이혼 재산 분할과 그들의 최종 처벌을 기다리는 일이었다. 서울대학교 연구실은 나를 기다렸다. 이수진이 미리 정리해준 책상 위에는 나의 연구 데이터와 장비들이 깔끔하게 배열되어 있고 창문 밖으로는 캠퍼스의 푸른 나무들이 보였다. 나는 아버지의 펜을 책상에 놓고 스마트폰으로 세무감사관으로부터 온 최신 보고서를 확인했다. 시어머니 박순옥과 남편 김민우는 세금 탈취 3억 원, 불법 고용, 임금 미지급 혐의로 세무청과 노동청에 동시에 고발되었으며 지금은 보석금을 내고 석방됐지만 매일 조사를 받고 있었다. 강 교수님, 이재훈 변호사님께서 왔어요. 이수진이 문을 열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안으로 들어와 강 씨. 재산 보전 명령이 확정되었어요. 박순옥 씨의 음식점, 주택, 그리고 모든 계좌가 완전히 동결되었고 법원에서 이혼 재산 분할 청구에 대한 준비가 진행 중입니다. 그들에게 남은 건 오직 개인 물건뿐이에요. 그는 문서를 나에게 건넸다. 또한 박순옥 씨가 친척 계좌를 통해 자금을 이체하려 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지만 우리가 미리 세무청에 통보했기 때문에 그 시도는 실패했어요. 나는 문서에 서명하며 감사합니다. 노동청 그쪽은 어떻고 있나요? 라고 물었다. 박 할머니를 포함한 3명의 전 직원이 고발서를 제출했어요. 임금 미지급액과 초과 근무수당을 합산하면 약 800만 원이 되고 법원은 이를 강제로 지급하도록 명령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이 변호사는 자신감 있게 말했다. 오후 3시. 나의 스마트폰이 울렸다. 화면에는 알 수 없는 번호가 뜨고 받으면 시어머니의 분노에 찬 목소리가 들렸다. 강혜원. 너 이년아. 내 모든 게 망가졌어. 이혼하면 너도 한 푼도 못 가지고 나갈 거야. 나는 너의 연구실을 불태우고 너의 명예를 뒤집어 놓을 거야. 그의 욕설이 이어졌지만 나는 평온하게 말했다. 그렇게 하면 방화와 명예훼손 혐의로 추가로 처벌받을 거예요. 이미 너의 전화는 녹음되고 법원에 제출될 거예요. 통화를 끊자마자 또 다른 전화가 왔다. 이번에는 민우였다.
예원아, 제발 그만해. 어머니가 정신이 좀 없어졌어. 우리는 이혼하되 재산은 절반씩 나눠 가자. 너의 연구도 방해하지 않을게. 그의 목소리는 약해졌지만 나는 속으로 웃었다. 재산. 그 재산은 세금을 내지 않은 불법적인 돈이었어. 법원은 이를 모두 국가에 환수하거나 피해자인 직원들에게 배분할 거예요. 너희는 이미 한 푼의 재산도 가지지 못할 거야. 나는 이수진에게 시어머니와 남편의 위협 전화 녹음 파일을 이 변호사님에게 보내고 추가적인 안전 대책을 마련해 주세요. 연구실과 주택에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고 경비원을 고용해 주세요. 문서라고 명령했다. 알겠어요. 강 교수님. 지금 당장 처리하겠어요. 이수진은 즉시 행동했다. 나는 아버지의 펜을 손에 쥐고 연구 데이터를 살펴봤다. 이 펜은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고 나의 복수 계획을 이끌어줬다. 시어머니와 민우의 위협은 오히려 나에게 더 강한 결심을 불러일으켰다. 그들은 아직도 나를 속여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절망 속에서 헛된 소리만 외치는 건지 모르겠다. 오후 5시. 이재훈 변호사로부터 메시지가 왔다. 박순옥 씨가 법원에 이혼 반대 소송을 제출했어요. 하지만 그들의 주장은 증거가 없어 승리할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다음 주 월요일에 첫 재판이 열리니 참석해주세요. 나는 알겠어요라고 답변했다. 나는 연구실 창문을 보며 햇살을 받았다. 다음 주 재판에서 그들의 모든 거짓과 죄책이 드러나고 나는 마침내 자유를 얻을 것이다. 하지만 이는 끝이 아니라 나의 새로운 시작일 뿐이다. 나는 이 연구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시어머니처럼 여성을 억압하는 사람들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려고 한다. 월요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민사재판부. 나는 정장을 입고 아버지의 펜을 주머니에 넣고 법정에 들어갔다. 이재훈 변호사는 옆에 앉아 오늘 증거만 잘 제출하면 승리는 확실해요라고 속삭였다. 반대편에는 시어머니 박순옥과 남편 김민우가 변호사와 함께 앉아 있었고 시어머니는 나를 죽도록 쳐다보며 앙증맞은 표정을 짓고 있었다. 재판이 시작되자 판사는 이혼 청구 이유와 재산 분할에 관한 주장을 제시하시오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나의 이혼 청구 이유로 김민우의 폭행, 박순옥의 학대, 그리고 두 사람의 세금 탈취 혐의를 제시했고 관련 증거를 하나씩 제출했다. 먼저 고속도로에서의 폭행 당시 찍은 상처 사진과 시어머니의 폭언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법정 안에는 침묵이 깔렸고 시어머니는 이건 위조된 거야 라고 소리쳤지만 판사는 그녀를 가라앉히는 제스처를 했다. 다음으로는 비밀 장부와 은행 통장 사본, 현금 압수 사진이 제출되었다. 이 변호사는 이 증거들은 박순옥 씨가 5년간 3억 원 이상의 세금을 탈취했음을 증명합니다. 강예원 씨는 결혼 기간 동안 이를 비밀리에 기록하며 증거를 확보했고 세무청에서도 이를 확인했습니다. 라고 설명했다. 시어머니의 변호사는 이 장부는 강예원 씨가 심어놓은 거라 주장합니다라고 반박했지만 세무감사관의 증언으로 그 주장은 쉽게 무너졌다. 또한 박순옥 씨는 작년 강예원 씨의 박사과정 입학 통지서를 몰래 찢어버렸습니다. 이 변호사는 복원된 통지서 사본과 당시 시어머니가 고학력 여자는 불운하다고 말한 녹음 파일을 제출했다. 이는 나가 방바닥에서 찢어진 조각을 모아 복원하고 스마트폰에 미리 녹음해 둔 것이다. 이 행위는 강예원 씨의 학업 권리를 침해한 것이며 이혼의 주요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때 판사는 김민우에게 폭행과 학대에 대한 주장은 사실인가? 라고 물었다. 민우는 고개를 숙이고 한 번은 했지만 그래도 사랑하기 때문에 이혼하려 하지 않아요라고 말했다.
나는 이때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사랑. 당신이 저녁 비바람 속에서 나를 고속도로에 버렸을 때 사랑은 어디에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제 입학 통지서를 찢어버렸을 때 당신은 그냥 지켜만 봤어요. 당신의 사랑은 나의 아픔과 상처에 바탕을 두고 있나요? 나의 목소리는 차갑고 명료했고 법정 안의 사람들은 모두 나를 응시했다. 다음으로는 박할머니가 증인으로 나섰다. 그녀는 시어머니의 불법 고용과 임금 미지급에 대한 증언을 했고 나가 그녀에게 격려했던 사실도 말했다. 강예원 씨는 저에게 정의로운 일은 겁내지 말라고 말하며 힘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용기를 내어 증언할 수 있었어요. 박할머니의 눈물 섞인 증언은 법정에 큰 감동을 불러일으켰다. 재판이 마무리될 무렵 판사는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었으므로 다음 재판에서 판결을 내리겠다라고 말했다. 법정할 때 시어머니가 나에게 달려와 너 이년아. 내가 절대로 너를 용서하지 않아. 라고 외치며 나를 덮치려 했지만 법원 경비원이 그녀를 붙잡았다. 민우는 나를 바라보며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결국 아무 말도 못하고 갔다. 나는 이 변호사와 함께 법원을 나갔다. 햇살이 법원 앞을 환하게 비추고 나는 주머니에서 아버지의 펜을 꺼냈다. 이 펜은 법정에서도 나를 지켜주었고 진실이 드러나는 것을 도왔다. 다음 재판에서 판결이 나면 그들은 마침내 제자리를 찾게 될 거예요. 이 변호사는 말했다. 나는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다음 단계의 계획을 떠올렸다. 그들에게는 아직 받아야 할 벌칙이 남아 있었다. 법원을 나온 뒤 이재훈 변호사와 헤어지고 나는 연구실로 향하는 차에서 이수진에게 전화했다. 시어머니와 민우가 뭐라고 말하거나 행동했어? 강 교수님. 그들께서 법원을 나온 뒤 지역위원을 찾아갔어요. 강 의원이 허위 증거로 공격하고 있다고 항변하며 세무조사와 재판을 막으려고 했어요. 이수진의 목소리에 나는 입가에 미소를 지었다. 그들은 아직도 권력에 기대어 자신을 구하려 한다는 건 정말 우스울 뿐이다. 그 의원은 김형준 의원이지? 나는 물었다. 그는 시어머니 음식점 인근 지역을 맡고 있으며 예전 연구 프로젝트에서 협력한 적이 있었다. 네, 바로 김 의원이에요. 그래서 저는 미리 프로젝트 당시 함께 작업했던 교수님들에게 연락했어요. 이수진은 자신감 있게 말했다. 나는 차량을 세우고 주머니에서 아버지의 펜을 꺼냈다. 좋아. 이제 김 의원에게 직접 연락해. 전화를 걸자 김 의원은 곧 받아줬다. 이원 씨. 오랜만이네. 순옥 씨에게 들었는데 뭐가 생긴 건가? 의원님. 박순옥 씨와 김민우의 세금 탈취, 불법 고용 혐의는 세무청과 노동청에서 확인된 사실입니다. 제가 제출한 증거는 모두 진실이고 이혼은 그들의 폭력과 학대 때문에 불가피했어요. 나는 차분하게 설명하며 세무감사관의 공식 보고서 사본을 카톡으로 보냈다. 또한 의원님께서 추진하시는 여성 인권 보호 정책에 저도 지원하고 싶은데 이런 사람들이 법을 어기며 여성을 억압하는 행위를 방치할 수 있을까요? 잠시 뒤 김 의원이 대답했다. 이원 씨, 증거를 봤는데 확실히 문제가 심각해. 순옥 씨에게는 이미 말했지만 법적인 절차를 방해할 수 없다고 전했어. 앞으로도 그들의 요청에 응할 수 없을 거다. 통화를 끊은 뒤 이수진이 메시지를 보냈다. 김 의원님께서 박순옥 씨를 격렬히 꾸짖고 떠나셨어요. 기자님들도 이 장면을 촬영했어요. 나는 펜을 다시 주머니에 넣고 차를 출발시켰다. 그들의 첫 번째 방어선은 이미 무너졌다. 오후 2시. 이재훈 변호사의 전화가 왔다. 강 씨. 큰 소식이 있어요. 박순옥과 김민우가 저녁에 음식점 뒤 창고에서 증거를 태우려다가 발각됐어요.
세무청이 24시간 감시를 하고 있었고, 지금 그들은 보석이 취소되어 구속되었습니다. 나는 눈을 크게 뜨지 않고 단지 알겠어요라고 대답했다. 이는 예상된 일이었다. 그들은 증거가 너무 확실해져 절망감에 빠져 최후의 도박을 걸었을 뿐이다. 또한 박순옥이 친척 계좌를 통해 이체한 자금 중 1억 원은 사기 투자 프로젝트에 넣은 것이 확인됐어요. 그 프로젝트는 이미 망했고 다른 투자자들도 피해를 입었어요. 문서이들이 추가로 고발할 예정이에요. 변호사의 말에 나는 연구실 문을 열며 웃었다. 그들의 죄는 이제 겹겹이 쌓여 더 이상 벗어날 수 없다. 연구실에 들어오자 책상 위에 새로 온 팩스를 보았다. 발신자는 광주에서 오는 것으로. 한 여성이 박순옥이 저에게 500만 원을 빌렸는데 돌려받지 못했다고 적은 고발서였다. 그녀는 시어머니의 투자 사기 프로젝트에 참여했다가 돈을 잃었으며 빌린 돈도 갚지 않았다는 내용이었다. 나는 이를 이재훈 변호사에게 전달했고 이것도 재판에서 증거로 제출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나는 창문 앞에 서서 캠퍼스를 내려다봤다. 햇살이 연구실 안으로 쏟아지고 아버지의 만년필을 손에 쥐고 있었다. 그들의 방어선은 하나둘 무너지고 있으며 이제 남은 건 최종 재판에서 그들의 모든 죄를 청산하는 일이다. 이수진. 최종 재판 날짜가 확정됐어? 나는 전화를 걸었다. 네. 다음 주 목요일 오전 10시예요. 세무청과 노동청에서도 최종 보고서를 제출할 거라고 해요. 나는 책상에 앉아 최종 증거 목록을 정리했다. 비밀 장부, 은행 거래 내역, 폭행 상처 사진, 녹음 파일, 불법 투자 관련 증거, 빌려준 돈 미상환 증거. 이 모든 것이 그들을 벌받게 할 것이다. 나는 만년필로 목록에 체크를 하고 다음 주 재판에서 그들이 어떤 표정을 짓게 될지 상상했다. 그것은 단순히 패배가 아니라 그들의 모든 것을 잃는 최후의 장면일 것이다. 최종 재판이 열리는 목요일 오전. 나는 아버지의 만년필을 단단히 쥐고 법정에 들어갔다. 이재훈 변호사는 옆에서 최종 증거 목록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오늘 모든 것이 끝난다고 말했다. 반대편에는 구속복을 입은 시어머니와 민우가 법원 경비원에 붙들려 들어왔고 그들의 눈에는 절망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시어머니는 아직도 나를 향해 앙증맞은 눈빛을 보내지만 나는 그녀를 단지 한 번도 쳐다보지 않았다. 재판이 시작되자 판사는 먼저 세무청과 노동청의 최종 보고서를 읽었다. 박순옥 씨는 5년간 총 3억 2천만 원의 세금을 탈취했으며 3명의 노동자에게 최저임금 미지급 및 초과 근무수당 미지급으로 총 920만 원의 피해를 입혔습니다. 또한 김민우 씨는 배우자 강예원 씨에 대한 폭행 혐의가 인정됩니다. 판사의 목소리는 명료하고 무게감이 있었다. 이 변호사는 마지막 증거로 시어머니의 사기 투자 관련 증거와 빌린 돈 미상환 증거를 제출했다. 박순옥 씨는 7명의 투자자에게 총 2억 5천만 원을 사기로 받아내고 3명에게 1,50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았습니다. 이는 금융사기와 채무불이행 혐의로 추가 조사될 예정입니다. 그는 투자자들의 고발서와 계좌 거래 내역을 보여주었고 판사는 이를 철저히 검토했다. 시어머니의 변호사는 클라이언트들이 이미 후회하고 있으며 가능한 한 피해를 보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라고 최후의 반박을 시도했지만 판사는 죄행이 반복적이고 피해 규모가 크며 증거가 확실하므로 구제 사유가 없다라고 말하며 반박을 기각했다. 그때 민우가 갑자기 법정에 고개를 끄덕이며 모든 건 제 잘못입니다. 어머니도 제가 말리지 못해서 이런 일이 생겼어요. 제발 벌을 가볍게 해주세요라고 울부짖었다. 나는 이때 다시 입을 열었다. 당신이 잘못인 건 맞지만 그 잘못은 단지 말리지 못했다는 게 아니라
당신은 저녁 비바람 속에서 나를 폭행하고 버렸고 시어머니의 탈세와 학대를 동의하며 참여했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한다는 건 죄책감이 아니라 벌을 피하려는 의도일 뿐입니다. 판사는 나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최종 판결을 내렸다. 이혼 청구를 인용한다. 재산 분할에 관하여 박순옥 씨의 모든 재산은 세금으로 환수하고 노동자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며 남은 부분은 공익기금으로 기부한다. 김민우 씨는 배우자 폭행 혐의로 6개월 징역형을 선고하며 박순옥 씨는 세금 탈취, 불법 고용, 금융사기 혐의로 3년 징역형과 500만 원 벌금을 선고한다. 판결이 나온 순간 시어머니는 아니야. 이 판결은 틀렸어. 라고 소리치며 발을 구르지만 경비원이 그녀를 붙잡아 갔다. 민우는 눈물을 흘리며 나를 바라보지만 나는 그의 눈을 피하지 않고 단지 차갑게 응시했다. 이는 그들이 나에게 준 아픔에 대한 최소한의 대가일 뿐이다. 법정을 나온 뒤 이재훈 변호사는 강 씨, 승리하셨어요. 이제 그들은 법의 심판을 받게 됐고 강 씨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문서라고 축하했다. 나는 주머니에서 아버지의 펜을 꺼내 보았다. 이 펜은 나의 복수 여정을 함께 해주었고 진실과 정의가 이기는 것을 증명해 주었다. 외부에는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었고 그들은 나에게 인터뷰를 요청했다. 강 교수님, 이번 사건을 통해 무엇을 말하고 싶으세요? 나는 카메라를 향해 명료하게 말했다. 여성의 권리는 아무도 침해할 수 없으며 어떤 이유로든 폭력과 억압은 용납되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자신의 연구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겪었던 아픔을 통해 다른 여성들도 용기를 내도록 돕고 싶습니다. 인터뷰를 마치고 나는 차에 타고 연구실로 향했다. 이수진이 메시지를 보냈다. 시어머니의 음식점과 주택이 법원에 의해 매각될 예정이라고 해요. 철거 보상금도 학술 연구용지로 지정되어 모두 대학 연구기금에 사용될 거예요. 나는 이 메시지를 보고 입가에 미소를 지었다. 그들의 모든 것을 앗아냈지만 나는 기분이 좋다는 생각보다는 평온함을 느꼈다. 이제 복수는 끝났고 나의 새로운 삶이 시작될 시간이다. 시어머니와 민우가 감옥에 들어간 지 3달이 지났다. 나는 그들의 주택이었던 조상의 집을 사들여 연구실로 개조했다. 마당에는 나뭇잎이 푸르게 자라고 안에는 최신 연구 장비들이 깔끔하게 배열되어 있으며 아버지의 펜은 연구실 책상 가장 눈에 띄는 곳에 놓여 있다. 이 펜은 이제 나의 연구를 돕는 도구이자 여성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상징으로 남았다. 나의 연구팀은 5명의 젊은 연구원으로 구성되었고 우리는 노화 방지 관련 의료기기를 개발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다. 어느 늦은 밤 연구실에서 데이터 분석을 하고 있을 때 스마트폰이 울렸다. 화면에는 김민우의 이름이 뜨고 받으면 그의 흐느끼는 목소리가 들렸다. 예원아, 제발 좀 도와줘. 어머니가 심장병으로 응급실에 입원했어. 수술비가 2천만 원이 필요한데 나는 한 푼도 없어. 너만이 도와줄 수 있어. 그의 목소리는 처절했지만 나는 평온하게 말했다. 부탁할 때는 성의를 보여야지. 그렇지. 민우는 일응했다. 뭐라고? 제발 수술비만 좀 대여해줘. 나중에 꼭 갚을게. 갚는다는 건 과거에 너희가 나에게 했던 거짓말과 같아. 나는 연구 데이터를 스크롤하며 말했다. 기억나. 너가 저녁 비바람 속에서 나를 고속도로에 버렸을 때, 시어머니가 쓰레기통에서 잔다고 말했을 때, 그때 너희는 나에게 아무런 용서도 주지 않았어. 그래서 너는 뭘 원해? 아무거나 해줄게. 민우는 절망적으로 외쳤다. 나는 아버지의 펜을 손에 쥐고 창문을 바라봤다.
밖에는 달빛이 차분히 내리쬐고 있었다. 앞서 말했잖아. 경부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시작해서 이 연구실까지 무릎 꿇고 기어온다. 그럼 수술비는 내가 내줄게.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이는 그들이 나에게 준 굴욕을 되돌려주는 최소한의 방법이었다. 무릎 꿇고. 그렇게 해야 해? 민우의 목소리는 혼란스러웠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법을 찾아라. 너에게는 선택권이 있지만 나에게는 용서할 이유가 없다. 나는 통화를 끊었다. 다음 날 이수진이 보고해왔는데 민우가 정말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무릎을 꿇고 기어온다는 사실이었다. 나는 수술비를 이재훈 변호사를 통해 전달했지만 그와는 한 번도 마주하지 않았다. 이는 복수가 아니라 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식하도록 하는 과정일 뿐이었다. 연구실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면서 나는 예원 여성지원기금을 설립했다. 이 기금은 폭력이나 학대를 당한 여성에게 법률 지원과 경제적 도움을 제공하며 나는 매달 연구 수익의 30%를 기금에 기부한다. 또한 연구실 옆에 여성권리 상담센터를 열어 전문 변호사와 상담사를 투입했고 매주 토요일에는 직접 상담에 참여한다. 박할머니는 상담센터에서 노동권리 관련 상담을 도와주고 있으며 그녀는 다른 사람이 나처럼 힘을 받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나의 연구팀이 개발한 의료기기는 임상실험에서 우수한 결과를 보였고 의료기업과 기술 이전 계약을 맺었다. 이 수익으로 기금 규모를 확대했고 더 많은 여성에게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었다. 어느 날 한 젊은 여성이 상담센터에 찾아왔다. 그녀는 시어머니의 학대와 남편의 폭력으로 고통받고 있었지만 나의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내어 이혼과 고발을 결심했다. 강 교수님의 이야기가 나에게 용기를 줬어요. 이제는 자신을 지키고 싶어요. 그녀의 눈에는 결연한 빛이 있었다. 저녁 노을이 연구실 창문에 비칠 때 나는 아버지의 펜을 손에 쥐고 마당에 나갔다. 바람이 부드럽게 불고 먼 곳에는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다. 나의 복수는 끝났지만 여성의 권리를 지키는 싸움은 계속된다. 이 펜이 처음 나에게 지식은 무기라고 말했듯이 이제 나는 그 무기를 통해 더 많은 여성에게 빛을 주고 싶다. 나는 연구실로 돌아와 컴퓨터에 메모를 적었다. 여성의 강력함은 혼자가 아니라 서로 돕는 힘에서 온다. 아버지의 펜으로 적힌 글씨는 선명했다. 이제 나는 단순히 강혜원이 아니라 여성의 권리를 위해 싸우는 연구자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 감옥에 있는 시어머니와 민우는 자신의 잘못에 대한 벌을 받고 있고 나는 그들의 어둠 속에서 벗어나 빛나는 길을 걸어간다. 이는 나의 이야기이자 앞으로도 계속될 여성들의 이야기이다. 이야기 끝.